HSM이라는 장비는 통신사에서만 쓰는 장비가 아니라 이거는 금융 쪽에서도 사용하는 굉장히 보안 등급이 높은 장비예요. 만약에 이게 HSM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이 됐다면 이거는 HSS가 해킹된 거 이상으로 아마 파급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SK만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KT랑 LG도 똑같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따방 긴급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SKT 해킹 사태에 관련돼서 새로운 뉴스들을 좀 확인하고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꼭지를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SKT CEO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어떤 댓글이 많이 달렸었냐면, 이준석 의원이 평문으로 이미 다 노출된 거 아니냐, 우리가 얘기했던 뭐 임시값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값들이 암호화가 되지 않고 평문으로 다 공개됐다는데요? 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지점을 좀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SKT CEO 긴급 기자회견 한번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서버와 시스템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불법 복제 유심 인증 시도를 차단하는 FDS, 그러니까 사기 탐지 시스템을 이제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전국 2,600여 개의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유심 무상 교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별도 신청 없이 모든 고객에게 자동 가입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로는 유심 교체를 위한 재고를 6월 말까지 1,100만 개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대표님 모셔서 저희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 유심보호 서비스를 고객들이 가입하도록 유도하지 말고 기본 가입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게 반영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안전에 대한 내용들은 모든 서비스에서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볼보 같은 이제 메이커에서는 ADAS라는 주행 보조 장치가 모든 차량 트림에서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 반해서 그 현대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낮은 트림의 자동차에서는 제공이 안 되고 이제 추가 옵션을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대상에서 안전 옵션은 좀 제외가 돼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런 유심보호 서비스도 일단 이동통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를 가입하게 유치를 하고, 사업상의 필요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이게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옵트아웃으로 해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다행스럽다, 늦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CEO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진작에 이렇게 좀 빨리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죠. 초기 대응에서의 약간 컨트롤 타워가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IT 그 서버를 운영하는 부서 쪽에서는 늑장 대응이 의심될 정도로 신고도 늦었고 대응도 좀 늦었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또 홍보 쪽에서는 또 이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영업부서에서는 이 뉴스가 나가고 영업 관련된 실적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지난 주말에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을 써서 리베이트를 뭐 많이 지급했다, 이런 게 과방위에서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하나의 방향성을 정해서 그거대로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부서의 이익에 맞춰서 제각각 그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은 발표가 좀 더 앞당겨졌어야 되고 전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들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첨언을 하자면, 보니까 13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SKT 임원이 130명이나 되면은 채 있는 게 임원진들인데 그 중에서 보안 담당자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SK텔레콤은 아마 SK그룹의 그 자회사가 보안 관련된 쉴더스인가요? 그런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담당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따로 빼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임원진이 보안 전문가가 없는 조금 특이한 행태가 좀 발견됐다, 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초기에 컨트롤 타워가 없고 이렇게 막 우왕좌왕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볼 게 평문 상태로 유출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이제 국회 가방위 청문회에서 이준석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어떤 침입자에 의해 가지고 인바운드
인바운드로 보통 들어와서 유출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숨어있던 코드에 의해 가지고 밖으로 이제 유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안에 코드가 숨어 있는 것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이런 대기업에서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 악성 코드라는 것이 실제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할 텐데 어떻게 DB에 있던 것이 평문으로 유출돼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 사실 지금 우리가 간단한 웹사이트를 운영해도 아니면 정당에서 당원 가입 사이트를 운영해도 DB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해 가지고는 필드별 암호화를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기업에서 필드별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거의 전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의 주요 통신 정보가 노출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SKT뿐만 아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러 가지 개인정보는 암호화돼서 저장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유심 관련된 거는 암호화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진흥원에서 사회 이런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 연구해 가지고 기업에서 이러이러한 정보는 암호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연구를 혹시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는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여러 가지 같이 협의해서 암호화 처리하는 거는 대부분 다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고시에 따르면은 주민번호, 그다음에 여권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어디서 다루든지 암호화하게 되어 있고 아마 SK도 그것은 따랐을 것입니다. 정작 가입자의 그런 보안에 관련된 사항인 유심과 그에 관련된 여러 키들은 암호화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되게 놀라운 게, SK가 지금 사업을 영위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그럼 그 전에 뭐 CDMA 쓰던 시절에도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한 ESN이라든지 여러 번호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부터 이게 암호화 안 된 상태로 평문에서 관리되던 것이 지금 노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정원 부장님, 이게 실제 SK텔레콤의 현재 개인정보 관리 실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금방 시사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에 있는 장비가 있고 네트워크가 아닌 쪽이 있는데, 이쪽은 마케팅 쪽입니다. 그쪽은 암호화가 거의 다 돼 있다고 보고, 네트워크 쪽은 현재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뭐 법적 사항도 좀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성을 하고 있고 암호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SK에도 개발자 중에 훌륭한 분이 많을 텐데 이건 기본적인 코드 설계의 문제라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간단한 사이트도 인증용으로 이렇게 개인정보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쓰지, 이런 식으로 핸드폰 열고 켤 때마다 DB 가가지고 실제 이 유심의 번호와 일치한지 보는 서비스는 구축되어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30년 가까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보안을 챙기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게 전 세계의 그런 어떤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반응할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일단 표준 기반으로 저희가 설계가 돼 있는 장비였고요. 저희가 약간 늦었지만 암호화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었는데 이 장비가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암호화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직시했는데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암호화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네, 그 진흥원 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가 그냥 다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것들이 유심에 대한 식별번호 수준이고 내가 거기 로그인했을 때 이용자가 맞는지 정도를 검증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해시화돼서 처리해야 되는 건데, 첫째로 이런 허접한 GitHub에 올라와 있는 코드 때문에 아웃바운드로 털렸다는 것도 황당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서 털었는데 그냥 다 평문으로 줄줄 2,700만 명 가입자 정보를 줬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것인데, 이게 지금 저는 SK그룹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가지고 이게 노정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혹시 전 그룹별로 이런 걸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까?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는 반성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나간 정보 중에서는 암호값이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인증을 할 때는 실제 암호를 하는데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게 말이 안 되는 게 필드별 암호화를 해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하드웨어적으로 그 키가 탈취당하지 않기 위한 HSM 같은 것을 다 구축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뚫려버리면 사실 이게 개헌보다 무서운 거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엔지니어링의 기본인데 이게 구축 안 돼 있다는 게 사실 SK그룹이 앞으로 사업한 영위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의 검증을 이제 보여줘야지만이 저는 많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수되면 바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또 이준석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걸 보고 왔는데요. 대표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준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하고 좀 차별화되어 있는 이동통신 운영계통의 장비라는 특수성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을 첨언드리면, 일단 이동통신 장비들은 전 세계적인 그 상호 호환성, 상호 운용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격이나 관련된 스펙들을 각 통신사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3GPP라는 전 세계 이동통신사, 장비 제조사, 칩 제조사들이 다 참여하는 그 기관에서 세대별 표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표준에 의거해서 장비 제조사는 장비를 개발을 하고 이동통신사는 그 장비를 구입을 해서 망을 운영하게 되죠. 근데 HSS는
우리가 지금 뭐 2G, 3G, 4G, LTE, 5G 이렇게 나누는 세대에서 LTE 네트워크 장비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 LTE 규격이 언제 나왔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3GPP 규격이 2008년도에 처음 제정돼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전화라는 특성을 사용해보면 실시간으로 전화를 연결해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를 해서 이 보안을 더 강화하는 게 중요할까라는 거가 약간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유심 기반의 LTE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값인 K값 또는 시퀀스 넘버값 뭐 이런 것들은 지난번 1차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HSS 안에 있는 HSM이라는 장비의 암호화에서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데이터들만큼 보안이 중요하진 않으니 이거는 평문으로 운영해서 네트워크에서의 그 연산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설계가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단 이 규격은 HSS의 임시값이 암호화될 필요 없다라고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예 없군요, 그냥. 그렇죠. 암호화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거 평문으로 저장해도 되는구나 하고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안을 좀 더 신경 쓰는 업체였다면 저는 이거를 암호화해서 적용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 예로 그 인도 그 통신 업계를 규제하는 인도 정부의 그 규제기관에 나온 문서를 보면 HSS에 있는 임시값은 암호화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SK텔레콤에서는 이거를 평문 상태로 보관을 했고 그게 이번에 유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문 상태의 값들이 털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HSM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 임시값은 HSM에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로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규격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저희가 1, 2, 3차 뉴스에 거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공식 보도자료를 보면 전화번호, 임시값 등 4가지 정보가 유출되었고 관리용 정보 21개가 뭐 유출되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그 4가지 정보에 이 HSM에 저장해야 될 만큼 중요한 K값이나 시퀀스 넘버 값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포함이 됐다면 그게 암호화된 상태로 유출됐느냐 평문 상태로 유출됐느냐를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게 명확하게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미디어에서는 그거를 추측성 보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HSM이라는 장비는 통신사에서 쓰는 장비가 아니라 이거는 금융 쪽에서도 사용하는 굉장히 보안 등급이 높은 장비예요. HSS에 사용하는 HSM은 FIPS 140-2라는 그 미국의 보안 인증 규격이 있는데 거기에 레벨 3를 만족시킬 정도의 안전함을 보증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은 물리적으로 만약에 이걸 탈취하려고 했다면 자동으로 그 키값은 파기가 돼야 되고 이 정도로 아주 그 보안이 좀 높은 등급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당연히 이것은 유출이 됐으면 안 됐고 특히 평문으로는 절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야 했고 만약에 이게 HSM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이 됐다면 이거는 HSS가 해킹될 거 이상으로 아마 파급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생각하면서 모든 게 지금 다 모호하니까요. 저는 개발자니까 그냥 계속 해커의 입장에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킹을 했을까? 혹은 그 해커의 마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알려드리려고 하다가도 이게 너무 음모론 쪽에 빠질 수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에 썼던 방식이 이제 BPF 백도어 방식이에요. 참 웃긴 게 갑자기 생각난 게 댓글에 보니까 범인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 시그니처 해킹 수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커들을 잡을 때 이건 이렇게 뚫었으니까 중국일 거야 이렇게 뚫었으니까 북한일 거야 라고 이렇게 특정을 해나가는데요. 지금 이 BPF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예요. 그러니까 GitHub에도 다 열려 있어요. 네, GitHub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누군지 특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이렇게 털었으면 다크웹에 막 자랑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나의 업적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SKT 통신사를 내가 털었다.
것이다. 이게 큰 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전혀 그러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자랑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약간 국가 소속이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그런 범죄 조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국가 조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털었던 그 곳이 HSS인 거고, 궁금한 게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HSS만 털었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렵게 침투해서 다 들어가가지고 안방까지 다 들어가서 금고까지 다 열었는데 금 하나 들고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같은 내용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숨기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근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통신사 네트워크는 정보계하고 운영계로 나눠지죠. 국회 과방위에서 SK텔레콤 부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케팅 쪽 서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보계에 해당되는 것과 이 네트워크 서버, 운영계에는 분리가 돼 있고 이 정보계는 안전하다. 그래서 주민번호 같은 건 털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HSS가 포함된 운영계 쪽에 문제가 생긴 건데, 운영계 쪽에 가장 금싸라기는 어디냐가 HSS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걸 들고 나왔으면 다 들고 나온 거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SK텔레콤에서는 정보계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정보계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필드들을 다 필드별 암호화를 했다라고 밝힌 걸로 들었는데, 네. 그렇게 됐으면 다행인데, 사실 지금 HSS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의심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만에 하나 정보계도 같이 털렸고 운영계에서 이런 유심 관련된 값도 털렸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서 SK텔레콤이 다시 좀 자세하게 해명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진짜 SK가 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거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때 중요한 건 K값이다. 이 값이 지금은 안전하냐? 이 질문이 또다시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좀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여전히 안 밝히고 있는 게 좀 문제고, 이게 평문 상태로 유출이 됐으면 유심 복제 위험은 훨씬 높아질 거라고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진짜 1차 영상 이후로 계속 검색을 했는데 K값하고 이 시퀀스 넘버 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유심을 복제해서 성공했다는 사례를 못 찾겠더라고요. 다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심복제 뭐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도대체 뭐냐 하면, 그거는 2G 그 GSM 시대 때 사용하던 심은 복제가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 CM에서 사용하는 보안 그 규격이 콤프 128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그 콤프 128 버전 1에서는 V1에서는 K 값을 꺼낼 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유심이 복제가 됐었고,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LTE라는 표준을 만들 때는 그거를 HSM이라는 굉장히 안전한 데에다가 K값을 보관해야 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고, 유심 쪽 측면에서는 그 버전 1을 버전 2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절대 밖으로 K값이 나오지 않도록 규격을 바꿨어요. 지금은 이제 버전 2, 버전 3를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점점 되면서 아직 버전 2, 버전 3를 사용하는 유심, 그러니까 3G CDMA 이후 세대에 적용되는 유심에서는 유심이 그대로 복제가 됐다, 이게 성공했다, 이거는 아직 제가 사례를 찾지 못해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쪽 유심 업계 쪽이나 이동통신 쪽 전문가 분들 중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건 좀 공유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면 HSS는 LTE 쪽 장비잖아요. 그걸 왜 아직도 쓰고 있는 거예요? SK텔레콤의 작년 말 기준의 5G 가입자가 1690만 명인가요? 예, 5G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왜 계속 이 해킹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HSS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전 국민 그 SK텔레콤에 가입되어 있는 전체 고객 2,500만 명이 다 유출됐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해서 궁금해서 봤더니, 일단 5G는 규격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G 규격보다 훨씬 장비의 성능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임시값, IMSA 값을 대체하는 값인 SUPI라는 값을 사용을 해요, 5G에서는. 그리고 그거를 무조건 SUCI라는 값으로 암호화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IMSI 값이 평문으로 저장되면 절대로 안 되는 강제 규정이 있고, 다 SUCI 값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그 4G에서의 HSS에 해당되는 5G 장비인 UDM이라는 장비에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저희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알겠지만, 망이 잘 터지는 데서는 5G를 잡았다가 지하나 뭐 이런 데 외곽 지역에 가면 LTE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망을 LTE하고 5G를 이제 중천망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 스마트폰은 그 두 가지 망을 다 지원하고 있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운영 방식을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추정을 해보면 저희가 LTE 신호를 잡았을 때는 LTE의 HSS 쪽에 등록이 됐다가 5G를 잡을 때는 그 5G UDM에 신호가 또 잡혔다가 저희 정보가 그 기록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서 5G 가입 고객 정보도 HSS에 저장이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새로운 기술인 5G가 나왔으면 LTE 네트워크 장비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5G 표준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정석일 것 같은데 왜 시대에 뒤떨어진 HSS에서 임시를 평문으로 저장한 상태에서 운영을 했을까 궁금해서 제가 이걸 퍼플렉시티 AI 좀 물어봤어요. 만약에 LTE와 5G를 동시에 연동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5G 고객의 임시가 그 LTE의 HSS에 저장이 될 때 평문 상태로 저장이 되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LTE HSS를 업그레이드해서 5G 규격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맞고 이때는 임시값도 암호화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SK텔레콤에서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5G 시대에 더 보안에 취약한 LTE 규격의 그 HSS 장비에 맞춰서 운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이 의심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운영사인 SK텔레콤의 규칙 사유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SK만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5G랑 4G랑 연결되는 건 KT랑 LG도 똑같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보면서 관련된 법규를 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이 정보통신망에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법에 그 정보보호 인증이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통신사의 그 코어망이라고 하는 이 뭐 교환기라든가 아니면 이 HSS 같은 그 코어망 네트워크 장비는 정보보호 인증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제를 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닌가. 다만 그 키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ISMSP라는 인증이 있는데 그 인증을 받게는 놨어요. 놨는데 얘는 일반적인 규격이라서 통신망에 적합하게 그 책정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에 대해서 되게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암호화를 해야 한다라는 정도로 돼 있어서 어떤 장비에서 어떤 필드 값을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야 된다라고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도의 그 통신사 규격에는 4G LTE의 HSS 장비에서 IMEI, IMSI, 전화번호 등등등 이런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이러한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정부가 놓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통신사도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바로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님이 이제 다른 통신사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해킹 관점에서 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KT랑 LG 쪽이 먼저 털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큰 것들은 터질 거고요. 작은 것들은 통신사도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아마 SKT가 이 정도로 관리하고 있으면 KT랑 LG가 아무리 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는 한번 이미 테스트를 거친 이런 기술들이 SKT 쪽으로 흘러 들어갔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통신 3사가 지금 다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다. 통신 3사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LG 쪽에서는 개통을 하면서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권장하더라고요. 옵트아웃 방법으로 일단은 다 가입을 시키는 쪽으로 다 유도를 해서 나중에 안 할 사람만 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통신망에 대한 그 보안 인증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3GPP에서 만든 보안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안 규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규격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이제 SCAS라고 그거를 유럽도 그걸 준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걸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별도의 규정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면 그런 규격들은 빨리 수용을 해서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그거에 대한 인증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최소한의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와, HSS가 정보보호 인증 대상 장비가 아니라는 게 너무 놀랍네요.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장비들, 그러니까 스마트폰, 뭐 자동차, IoT 기기 이런 것들은 다 인증 대상 장비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핵심 코어망 장비들이 제외가 돼 있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이 5월 2일 금요일인데 오늘까지 일단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SK 대상으로 이제 집단 소송을 준비한 카페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과징금
이슈가 되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적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 뭐 기타 등등 비용들을 막 계산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번에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SK 사태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